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K샷 사판 단행본 보겠습니다. 단행본 이거는 슬라이드를 좀 촘촘하게 넣지는 않았고요. 역사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전체적인 촘촘함이 좀 있었죠. 근데 촘촘하지는 않았고, 교재 텍스트를 읽어 나가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될 사전 지식적 컨셉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왜냐면 텍스트 리딩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이제 이런 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긴 케이스에는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좀 반영을 해서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쪽의 가이드를 넣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장정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설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시아 사판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요, 슬라이드를 단행본과 고소고문서를 같이 볼 거예요. 단행본을 보고, 그 다음에 고소고문서까지 가서 보고 나면 좀 전반적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볼 거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단행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행본 기술 대상 자료가 이제 교재에 보면 있을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그 단행본부터 고소고문서 비도서 자료는 그 자료조직개론 교재의 후반부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참고해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단행본 기술 대상에 보면은 별세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세본이라는 형태인데 그게 뭔가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별세본이라고 들어가 있죠. 제 손가락이에요. 네, 별세본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에, 요게 보면은 지금, 몇 페이지 보이죠? 114페이지죠? 114페이지고, 115페이지. 이거 지금 한 장 넘겼죠? 한 장 넘겼는데 114페이지예요. 근데 끝을 가볼까요? 160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고요. 자, 지금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것이 뚝 잘라져가지고 아주 얇은 책으로 하나 딸랑 나와 있죠. 요런 걸 별세본이라 하는데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이 잡지에, 서지학보라고 하는 잡지에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저자에게 논문을 미리 별도로 인쇄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투고가 됐으면 내가 이번에 여기 논문 냈어요 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줄 수 있는 거. 예. 그런 식의 이제 배려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연과학자들, 과학기술 분야, STM 분야의 학자들에게는 이런 별세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 이번에 이거 논문 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뭐 관련 연구자들한테 알려줘서 선취라고 하죠. 논문 주제에 대한 선취,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별세본 이런 거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행본에서 제가 나름 이 형태상 단행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표지와 책임표의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이런 여기까지는요. 자료특상 원래 쓰지 않고요. 이 세 가지까지는 다 기술총칙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술총칙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형태사항 쪽이 되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단행본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대부분 다 그냥 형태사항 쪽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형태사항을 볼 때 우리 이제 순서 있죠. 형태사항의 기본 신텍스는 특정자료 종별 및 수량과 기타 형태사항과 크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좀 볼 겁니다. 그 순서대로 볼 건데 일단 단권본과 다권본으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일단 단권본 위주로 볼 건데요. 특정자료 종별 및 수량을 표현을 할 때 특정자료 종별 및 수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이제 일일이 다 하나씩 보면 너무나 피곤해요. 피로도가 올라가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볼 거냐면 이런 원칙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자. 요런 느낌으로 좀 볼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게 자료의 물리적 형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물리적 형태가 유추가 가능하도록 쓴다 이 소리예요. 자료의 물리적 형태가 유추가 가능하도록 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페이지거든요. 자, 총 몇 덩어리로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목차 페이지가 이렇게 10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 본문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눴다던가. 그렇죠? 이걸 보면 페이지가 세 덩어리네? 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합쳐놓으면, 자, 합쳐서 보면은 이 본문 페이지 그냥 이거 두 개를 합친다 라든가 뭐 목차 페이지까지 막 합쳐서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88페이지, 98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98페이지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용자는 뭘 보고 목록을 보고 실제 자료의 페이지를 확인하러 갔을 때 혼란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있는 대로 써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유추할 수가 없다. 물리적 형태 유추가 안 된다. 이거 페이지만 가지고 유추가 안 된다는 다면 어쩔 수 없이 주기사항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 인쇄한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있죠. 단면 인쇄, 그러니까 210페이지인 건 맞는데 이걸 단면 인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페이지 표기를 가지고 이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기사항의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은 있는 형태대로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단면 인쇄는 형태를 이렇게 표기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기에다 기술한다. 장정의 특이한 자료, 이게 장정에 대한 걸 제가 고소고문서에서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건 설명도 아니고 보면 돼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제식이라는 것만 개념 알아두세요. 가제식은 그 바인더 형태를 얘기합니다. 가제본식이에요. 가제본한 형태. 그래서 300페이지인데 그냥 가제본한 형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또 한 권인데 이게 둘둘둘둘 두루마리에 말려져 있는 권자본이에요. 이런 경우는 뒤에 원가로로 그 장정 형태를 알려줘요. 그래서 단위 명칭으로 형태를 유추할 수 없다. 페이지라든가 권이라는 거 이거로 알 수 없다 할 때는 특정 자료 정보 및 수량을 써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특정 자료 정보는 인쇄번호 쓰지 않거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수량이 바로 나왔죠. 수량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장정이 나옵니다. 장정은 권자본 또는 가제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 신텍스에서 왜 특정 자료 정보를 쓰지 않고 수량을 여기 단행본에서는 수량만 쓰고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요. 비도서 자료 파트에 이제 처음에 비도서 자료 일반 규정의 원리 나름 이렇게 좀 봅시다. 이런 이제 컨셉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오히려 이제 뒤쪽에다 포커스를 두세요. 뒤에다 장정 형태 쓰는구나. 앞에 거는 뭐 그냥 일단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뒤에 다릅니다. 단위 명칭으로 형태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보시냐면 한 축 권자본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한 축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자본으로 된 책이에요. 두루마리책.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축 요것만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한 축이라는 단위 명칭을 쓰는 건 누군가? 권자본인 경우만 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이라고 쓰고 굳이 권자본이라고 이게 뒤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알 수 있으면 불필요한 그 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예제를 잠깐 볼게요. 페이지 예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보통 목차 페이지 같은 경우가 따로 배겨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내용을 반영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제지 좀 보고 이 표제면에 CIP 들어있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자, 차례 쪽 머릿말이나 이쪽에 가보니까 자, 로마자 3페이지가 보이죠. 로마자로 3페이지가 보입니다. 자, 로마자로 계속 페이지가 매겨져 가고 있죠. 로마자로 14페이지인가요? 이 정도까지 갔죠. 자, 이제 다시 1페이지부터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끼어있던 종이 거기가 이제 페이지는 안 매겨져 있지만 1페이지였고요. 그래서 3페이지부터 이 끝 페이지가 지금 535페이지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냐면 아까는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서 맞춰 보세요. 자, XVI 쉼표 찍고 535페이지 잠깐 띄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지금 이 책은 앞에 목차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14페이지짜리가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뒤에 535페이지가 또 추가로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표현할 때 페이지 구분이 좀
그런 책들이 있어요. 페이지 구분이 3개까지 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또 4개 넘어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구분이 3개까지일 때는 그대로 써줘요. 그냥 아까 우리 첫 번째 예제 있었죠? 첫 번째 예제처럼 그대로 그냥 반영하면 되고요. 4개가 넘어가면 한 책 쪽수 복잡 또는 한 책하고 쪽수 복잡이라 이렇게 쓰던가, 아니 합산 페이지를 쓰고 쪽수 복잡이라 쓰던가, 주된 페이지를 쓰고 나머지 합산 페이지를 쓰던가. 다시 말하면 이 3가지 모두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제를 이게 이제 예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페이지가 10페이지, 400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죠. 목차 페이지 10페이지, 본문 400페이지, 그 다음에 뭐 부록 5페이지, 찾아보기 5페이지, 뭐 참고문은 12페이지, 이런 게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매겨놨다. 그럼 페이지 구성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잖아요. 5개나 되니까 3개가 넘어가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방법 1, 첫 번째, 한 책 쪽수 복잡이라 쓴다. 두 번째, 주된 페이지 400페이지, 나머지는 합산해서 쓴다. 그 다음에 아예 다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432페이지인지 아니까 쪽수는 복잡하다라고 써준다. 예, 이렇게 규정을 3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건가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겠죠.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온다면 다음 중 이렇게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페이지 표시로 바르지 않은 것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거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알겠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들게 나올 만한 게 이런 거네요. 틀리게 나올 만한 한 책 432페이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헷갈리겠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접은 자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접은 자료나 겹친 자료의 단위 명칭에 장이라는 단위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단위 명칭은 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참고로 팁으로만 좀 알아두세요. 접으면 장이고요. 얇고 평평하게 맺혀져 있으면 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접은 자료의 크기 기술이 있어요. 접은 자료는요, 전체 펼친 크기, 그 다음에 접은 크기를 2가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자료의 크기를 펼친 크기와 접은 크기를 따라 써줘야 되고요. 중간에 접으면이라고 쓰거나 또는 절접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쓰란 소리예요. 그래서 펼친 크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접으면, 예를 들어서 접으면 하고 접은 크기를 써라. 그러니까 접은 크기 먼저 쓰고 펼친 크기 쓰는 게 아니라 펼친 크기 먼저 쓰고 접은 크기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이 자료의 크기죠. 그러면 이 자료는 접어서 이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펼쳐놓고 이용하는 자료 또는 펼치면서 이용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이용자들에게 더 중요한 크기는 뭐냐면 이용할 때의 크기인 거죠.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쓰고 그 다음 단계는 보관할 때 필요한 크기. 예,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조금 뒤집어져 있죠. 이게 좀 촬영할 때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진 건데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동 도서 등의 특히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접은 책들이 보통 이런 책들이 해당이 되니까 그냥 샘플로 하나 봐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활용을 할 때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지만 요 한쪽 면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다면 그런 건 이제 장이라고 쓴다 이런 의미고요. 자, 크롱의 상황이 주어지고 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펼치면 이런 일이 있잖아. 또 찢어 먹어갖고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접은 책들은 원래 장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탄탄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 이런 거 보통 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르죠? 이 고서 장정에서 절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들을 좀 더 있어요. 호접장도 있고, 뭐, 선풍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근데 우리 그 단행본 책을 볼 때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같이 보려고 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병풍처럼 생겨있는 접힌 책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절첩장, 또는 뭐 선풍엽,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요건 이제 일단 형태를 좀 알아두자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해를 위해서는 형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책도 있어요. 페이지 매김이 없이, 뭐 여기도 어디도 페이지 매김이 없이 그냥 뭐만 매겨져 있냐면 단번호만 매겨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번호만 매겨져 있는 책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단수를 쓰고 각가로에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페이지가 없이 단번호만 매겨져 있을 때요. 단번호만 매겨져 있을 때 일단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에서 정보를 찾은 다음에 몇 단이라고 단번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넣어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페이지에 몇 단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것들인데 요건 책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지니까 여기도 다 뒤에 내용들은 몇 가지 그런 예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통면장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되게 낯설어요. 통면장수? 무슨 소린가? 이게 뭐냐면 1권하고 2권이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1권, 2권이 있는데 1권은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짜리고요. 2권이 1001페이지부터 2000페이지짜리 책인 거예요. 그래서 1권에서는 500에서 501페이지 중간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리고 2권은 1500에서 1501페이지까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각 권의 페이지가 또 따로 매겨져 있어. 이런 식의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면장수, 이런 걸 통면장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1권에서 2권까지 통하는 면수, 그렇죠? 1권에서 2권까지 통하는 면수를 가지고 있는 책은 이것이 중요한가, 위의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쓰겠어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쓰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말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유추가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번 궁금해지면 조금 빨리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기는 게 좋을까요?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걸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통면장수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당 책의 페이지를 중심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써야 되나요? 도판이 삽입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재본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도판이죠. 그림이 있는 도판이 있는 책들, 예를 들어서 뭐 화보집 같은 거, 그러니까 세계 서양화 뭐 이런 책, 세계 서양 미술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 작품이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고 글이 또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글이 쓰여져 있는데 500페이지인데 글이 쓰여져 있는 거는 따로 편집을 해서 501페이지고 이 그림은 나중에 재본할 때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책의 페이지는 어떻게 쓸까요? 이 책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도판 또 한 3, 40장 돼요. 40장이 돼요. 그럼 이 페이지만, 이 책의 본문에 쓰여져 있는 페이지 수만 썼을 때는 3, 40페이지 오차가 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것도 뒤에 또 다 나옵니다. 그건 당연히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이제 더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더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는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이제 주된 유추를 할 만한 어떤 그림들, 모양새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형태사항, 이제 두 번째 단계, 기타 형태사항이에요. 기타 형태사항에서는요, 단행본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은 사파라는 말을 쓰거나 ILL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사파 또는 ILL 말을 이렇게 대표해서 기재합니다. 뭐냐면 그림이 있으면 사파라고 하는 걸 그림이 이제 사파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넣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사파가 아닌 거가 있어요. 본문 내 표는 사파가 아니고요. 또 표제면 이럴 때 들어가 있는 그림들 있죠. 그러니까 본문 안에 그림이 있어야지 표지나 표제면에 그림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장이나 말미, 커트에 든 것 같은 미미한 사파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장 할 때 그 옆에 이렇게 장식 같은 거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사파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러스트레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예요? 본문 내용의 설명을 위한 그림인 거죠. 본문 내용 설명을 위한 그림입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동 도서 같은 경우에 아이들 책 보면 이렇게 동화책 보면 이렇게 뭐 백설공주가 어떻게 놀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백설공주 그림 있고 있죠. 그건 사파예요. 100% 사파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나머지 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사파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것들도 사파랑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견본, 계보, 도표, 문장, 사진, 설계도, 악보, 양식, 영인도판, 지도, 초성화, 해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파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기본 신텍스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사파라고 쓰고요. 이제 사파에 해당하는 게 있다면
사파라고 쓰고요. 그 뒤에 잠오순으로 써요. 그 뒤에 잠오순. 그러면 계보, 설계도, 해도순 이렇게 맞지? 뭐 지도, 도표, 초상화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지도, 도표, 초상화는 잠오순이 안 맞죠. 그죠? 도표가 먼저 나오고 지도, 초상화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파를 먼저 쓰고 다음에 잠오순을 기재합니다. 요게 포인트. 요 포인트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파 없이 또 사파가 없어. 그러면 나머지만 있단 말이야. 얘네들만 있을 때는 기재하지 않고 그냥 잠오순. 그래서 지도, 초상, 해도. 지도, 지읒, 시읒, 히읗이니까 맞죠? 사파가 있으면 사파를 먼저 쓰고 지도, 해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계보, 사파, 지도 이러면 틀려요. 그쵸? 계보가 사파 다음에 와야 돼요. 잠오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사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잠오순이다. 이렇게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엔 크기입니다. 크기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세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죠. 세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 단행본에서는요, 세로 가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너무 써놔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밑변이 높이의 절반보다는 커야 되고요. 높이의 절반보다 커야 되고요. 전체 높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판형이거든요. 근데 이 판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 세로 가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넓거나 넙대대한 책이거나 아주 길쭉한 책이거나 아니면 정사각형인 책. 다음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은 세로 가로로 씁니다. 세로 가로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밑에 요거 세로 가로 정도 돼야 되겠고요. 이건 뭐 100% 세로 가로가 됐네요. 요거는 세로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크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단행본 하면 크기는 뭐 보통 여기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세로를 쓴다, 뭐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다, 올려서 쓴다. 그 다음에 10cm 미만은 밀리미터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놓칠 만한 것들이 이런 것. 그리고 왜 우리는 세로로 쓸까요? 이것도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세로를 쓰는 이유는 서가상의 높이,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가장 큰 책을 기준으로 서가를 짰는데, 예를 들어서 큰 책을 기준으로 서가를 짰는데 그 책이 반올림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0.4cm 맞죠? 0.4cm 차이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책이 삐뚤어 꽂히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행본은 지금 마무리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고소고문서 슬라이드를 볼게요. 고소고문서는 이걸 좀 잘 보시려면 어떤 외형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 내용들을 다 한자로 되어 있고 용어가 다 이렇게 좀 낯설어요. 그렇죠?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낯선 용어들에 대해서 한자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익힐 것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을 명칭 뭐 권수제면이 뭔지, 뭐 표제면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또 뭐 이제면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익혀가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론 시간에 으뜸정보원 체계 순서에서 고소고문서는 뒤에 하겠다 이렇게 넘기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명칭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명칭들. 자, 여기서 하나씩 좀 보면요. 일단 요것만 가지고 먼저 듣고 뒤에 넘어가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좀 더 볼 겁니다. 일단은 권수제면은요. 이게 해당 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1권, 2권, 3권 할 때 권자 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한자 좀 어려워하는 세대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요즘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이제 뭐 1권, 2권 할 때 권자를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요거 숫자, 이게 머리 숫자예요. 권이라고 하는 글자의 앞머리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해당 면, 이 소리입니다. 표제면은 이제 알고 있죠? 제목이 표제가 쓰여져 있는 면. 그다음에 이제면은요, 이게 우리 표리부동 이런 말 들어봤죠? 표리부동. 그러니까 표지가 있으면 그 뒷면, 이게 이제 이제예요. 뒷면이고 이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면에 제목이 쓰여져 있으면 이게 이제면이에요.
어떤 뒷면에 제목이 쓰여져 있으면 이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판권기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간기는요. 간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인기는 인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기는 베껴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요. 목기는 그림이나 이런 데 쓰여져 있는 글씨를 목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좀 색다르죠. 목기 이런 표현들을. 자, 그 다음에 책등은 뭐 서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등은 이제 우리 그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서배라고 한 한자로도 쓰고요. 판심, 요거는 그 판을 원래 그 목판본이나 뭐 활판본이나 이렇게 두 페이지를 한 면에 인쇄를 하거든요. 그때 판의 중심을 갖다가 판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면 요 귀자가 들어가 있는 제목면이 있어요. 이제면. 여기 있는,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이제랑 여기에 이제랑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면이니까 조심하세요. 요거는 요 판의 요 귀쪽, 요 귀퉁이에, 한 귀퉁이에 쓰여져 있는 제목을 얘기를 해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뭐 각종 지형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내사기 안에, 이 내부에, 책 내부에 요쪽 면이라 이런데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베꼈다. 뭐 이런 면이 들어가 있으면 내사기라고 하고요. 건미제면은 해당 건의 꼬리, 이 꼬리 밑자 뭐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꼬리쯤에 나오는 제목면, 이런 거 갖다 건미제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책에는 건말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목록제명은 목록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에요. 요거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을 텐데, 목록이 쓰여져 있는 면, 목록에 목록,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쓰여져 있는 제목면입니다. 그다음에 진전문은요, 이제 왕에게 바친다 할 때 진이에요. 이게 나아갈 진. 원래 진상하다 할 때 이 상자가 윗상자인데요. 이 윗상자가 이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상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옛날에는요, 지금 살아계신 임금님, 지금 임금님에 대한 거, 우리 정조, 뭐, 세종, 이런 이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금님은 금상,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의 상. 그래서 진상한다 할 때도 이렇게 썼어요. 진상. 이게 임금한테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임금한테 바치는 어떤 글, 이런 개념이에요. 바치는 글. 그 다음에 이제 서문, 발문, 후기, 본문, 연보, 행장. 행장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몇 년도에 무슨 일 했고, 몇 년도에 무슨 일 했고, 이런 것들 이제 남겨놓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데에서, 으뜸종을 뽑는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부터 보냐면 제목은 권수제면부터 보거나 표제면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잠깐 염두에 두시고 내용들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제 이론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되는 제실도서 목록이에요. 제실도서 목록. 자, 이게 표제면입니다. 이게 표제면 샘플이에요. 아주 중요한 표제면 샘플이고 옆에 연도가 나와 있죠. 강의 3년 11월 인행. 이게 이제 인기죠. 언제 인쇄했다라고 하는 간행 기록. 그래서 인기. 아까 봤던 인기예요. 여기 인쇄할 때서 인자거든요. 인행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도 나오죠. 국내부 규장각 도서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부 규장각 도서과에서 만든 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제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만들었다는 연도도 파악할 수 있고, 원래 표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요거에 목차라고 되어 있고, 요게 목록이거든요. 보면, 지금 여긴 제실 도서 목록 이렇게 제실 도서 목록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국 장서 목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제목이 진짜인가요? 이 제목이 진짜인가요? 제목이 충돌났죠. 그러니까 제실도서 목록이란 표현과 제국 장서 목록이란 표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제목인가요? 이겁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목록제는 이것보다 뒤에서 으뜸종본으로 되게 돼 있죠. 만약에 이게 쓰여져 있지 않다면 이게 제목이 돼야 되겠죠. 이게 제목이 돼야 되겠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목록제예요. 목록에 쓰여져 있는 제목.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구나. 그래서 지금 표제면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목록제도 봤습니다. 이제 권수제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조금 낯설죠? 옛날 책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불경입니다. 여기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묘법 연화경이란 불경인데 여기 권 제3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묘법 연화경
끊고 권, 제, 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게 권이 끝난 것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가 2권일 거고 여기부터 3권이잖아요. 2권이 끝날 때 쓰여져 있는 게 권미제. 그 다음에 3권이 시작할 때 쓰여져 있는 게 권수제. 권의 맨 앞머리에 쓰여져 있는 제목. 요게 권수제예요. 그러니까 표제지가 없으면, 표제면에 표제지가 없으면 권수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채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책들에 우리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고서 같은 경우, 이거 선장본의 장정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의 경우에는 권수제가 여기에 나타난다. 네, 아시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키워보면, 아까 글씨 좀 작아서 못 보였으면, 자,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요거까지가 몇 번 연하고, 요게 이제 기본 권이라고 하는 글씨 앞머리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권수제. 제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 제3. 근데 요거는 앞에서 혹시 이제 이게 글씨가 없거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제 권 제2 해서 권 앞머리에 들어가 있는 요걸 쓰는 거죠. 요거 대신에 해당 권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권미, 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더 키운 걸 다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행한 기록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실 때는 간기, 고서나 한적에서 간행일지나 간행지 발행처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 간기가 아까 표제면에서도 봤었던 요거 간행 기록이죠. 요건 뭐 인쇄한 기록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기, 필사했다는 기록이에요. 목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기록입니다. 이 목기 특이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요거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걸 내사기라고 불러요. 내사기. 그래서 뭐 만력 13년 7월 뭐 이렇게 했다. 만력 13년 7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내사 이제 요런 말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거 다 못 읽겠네. 그쵸? 어렵죠? 무슨 서원이네요. 또 서원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이네요. 자, 이렇게 하여튼 쓰여져 있는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한다? 내사기라 한다 정도인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책이 어디서 베껴졌구나, 어디서 쓰여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뭔지 알겠죠? 권수제면 아까 봤고요. 표제면도 봤습니다. 이제면, 이거 있죠? 자, 2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제면, 이거 지우세요. 예. 이제면만 좀 못 봤죠. 이건 이제 표제면의 뒷면이거든요, 부터. 그래서 이제면은 뒤에 들어가 있는 표제면 정도 보시면 되고, 한권기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건 이제 근대, 이게 원래 고서는 1910년 이전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1910년 이전에 발행된 책인데, 1910년 이전에 발행된 책이지만 현대적 장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표제면도 있을 거고 이제면도 있을 거예요. 판권기가 있다면 있겠죠. 그런 케이스는 요거 1910년 이전에 우리 현대적인 현대 이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을 때 사용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기, 인기, 사기, 목기 다 말씀드렸었고요.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은 뒤에 가면 조금씩 나올 겁니다. 내사기 아까 봤죠? 권미제면 봤죠? 목록제면 봤죠? 진전문은 솔직히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 샘플들이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읽어봐야지 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장정 형태와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인 명칭을 봤고요. 이제는 장정 형태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요. 장정 형태를 연결시켜서 보려면 요건 이제 우리 기본적인 권자본입니다. 자, 여기는 축이 있죠? 축이 있죠? 제가 앞에서 축이 있는 권자본에서 2가지 스타일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한권 권자본 이렇게 쓰면 맞고요. 한축 권자본 이렇게 쓰는 거랑 한축 이렇게 쓰는 거랑 이제 여기서 OX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권 권자본 이렇게 쓰면은 권이라 축이 없다. 축의 단위를 쓰지 않고 한 권이라 썼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왜냐면 권이라고 쓰는 단위 명칭을 쓰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원가로 권자본을 포함해서 맞습니다. 근데 한 축이라고 했으면 이거 틀려요. 왜냐면 축이라고 하는 거는 권자본에만 있는 단위 명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 축이라고 쓰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있는 권자본은 다 한 축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축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은 한권 권자본 한 축, 요건 맞지만 한 축 권자본은 틀리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축이 있으면 된다. 축이 있으면 한 축이다 한다. 자, 됐고, 여기 권잡은 모습인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여기 나오는 손은 제 손이고요. 여기는 이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을 만든 걸 제가 샀어요. 학생이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있길래, 이거 진짜 수업 때 써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샀어요. 자, 보시면, 지금 원래 권잡은 이렇게 끈에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밑에, 이게 원래 권잡은 보관할 때 이게 무슨 책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첩물 붙여놓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죠 이게? 축이죠, 축. 그래서 이거 한 축 이렇게 쓰면 되는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풀고요. 책끈이 이렇게 있어서 책끈을 풀고 안을 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논어 서문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한쪽으로는 또 말면서 한쪽으로는 풀면서 보는 거죠. 이게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는 풀고 말고 하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권잡원입니다. 자, 이걸 전체를 펼쳤다가 다시 말때 되게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서 그 다음 단계 장정 형태가 나오는데 그건 차후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천일봉 교수님 책에 있는 그림을 1933년에 만들어진 한국서지학이라는 책에서 그림을 발췌해서 제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이 내용도 좀 달고 해서 조금 수정을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건 아까 제가 요 끈알 밑에 달려있던 거 있죠? 요거 논어라고 쓰여져 있던 거, 요걸 첨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아마 동인지문이라고 하는 책을, 동인지문이라는 책을 갖다 이제 써서 이건 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옛날에 책에는 이 책 제목을 표지에다 다를 때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달았거든요. 그거를 제첨이라고 부릅니다. 제목에 어떻게 된 거죠? 첨가되어 있는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이 있죠, 축. 요걸 해당 권의 축이라 해서 권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권자본을 권축장 이렇게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 사란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새로 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아까 봤던 우리 사진 샘플에는 없었던 거죠. 요거에는 이 개선이 없죠. 그렇죠? 여기는 개인한테는 개선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개선이 들어가 있는 샘플입니다. 요 테두리를 뭐라 하냐면 광곽이라 불러요. 광곽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 또 몇 번 나올 테니까 보자고요. 자, 옛날에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이런 거를 죽간목도 이렇게 불렀고, 요게 대나무면 요 한 편 한 편이 대나무는 이제 죽간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요거를 말면서 보고 또 풀면서 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세로 쓰기에 동양 일본이나 이렇게 우리 세로 쓰기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기본 원리는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세로를 쭉 써서 읽고 이쪽에 한쪽에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읽고 이쪽을 다시 말면서 이쪽을 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책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 혹시 이건 이제 상식이라 해야 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끈이 있죠. 요 끈 있죠. 옛날에 이 끈을 뭐로 했을까요? 실로 했을까요? 다른 걸로 했을까요? 요 끈을 가죽으로 했어요. 가죽으로.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 책을 많이 보면은 달아서 떨어지는 게 이 가죽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죽이 낡아서 다시 고쳐서 매고자 할 때 이 가죽끈을 고쳐맨다 해서 개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걸 고쳐서 매자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너무 깊게 갔나요? 아무튼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자고요. 그런 거였어요. 됐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끈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종이 같은 경우도 둘둘 말고 다시 펴고 이렇게 귀찮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접어서 병풍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표현되는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장정이 그 다음 단계 발전하는데요. 이거는 절첩장 또는 선풍엽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절첩장, 선풍엽. 이걸 넘기면 이렇게 바람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절첩장 또는 선풍엽이라고 부르는 장정의 형태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접힌 부분이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하면 끊어져 버리겠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장정 형태였어요. 요거를 또 뭔데 한번 잠깐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봤더니만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겨 먹은 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종이 자체가 얇다 보니까 접었다 폈다 할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접었다 폈다 할 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제 절첩장, 선풍력과 같은 책은 두꺼운 종이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본문지도 두꺼운 책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오늘 많이 봤습니다. 불교서적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절첩장이라고 하고 손 좀 건드리기가 만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접장인데요. 이 호접장, 여러분 혹시 호접몽이란 고사성어? 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호접몽. 장자의 호접몽인가요? 그러니까 꿈을 꾸다 보니 내가 나비 꿈을 꿨는데 꿈 안에서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그러니까 이 호접에서 이 호가 바로 이제 나비를 의미합니다. 나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비를 연상시키는 모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책을 펼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펼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요게 서이라고 하죠. 요 귀 이자 있죠. 책의 귀 부분인 거예요. 책의 귀. 자, 여기에 제목이 쓰여집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입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귀 이자 이제가 요거 보고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할 때 이렇게 한 판으로, 두 페이지를 한 판으로 인쇄하죠? 그래서 이 두 페이지를 한 판으로 인쇄할 때 중심을 잡는 이걸 갖다가 판심이라고 얘기해요. 판의 중심. 판의 중심에 쓰여져 있는 제목을 판심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판심을 장식하는 요 장식 무늬가 있어요. 장식 무늬를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어미 이렇게 부릅니다. 어미라고 부르고요. 뭐 서구는 그냥 이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의 입이다 뭐 이런 식의 뜻이니까 어미라고 부르고 요 뒤에 좀 더 다른 추가 명칭은 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면서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중심 자체의 제본, 이게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를 제본합니다. 가운데를 묶어 제본하니까 이걸 갖다가 호접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가운데를 묶어서 제본을 했으니 가운데가 접히겠죠. 자, 이렇게 생깁니다. 조금 더 천혜본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서이, 여기에 제목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구는 아까 얘기했고요. 섬이, 이게 눈썹 밑자죠? 눈썹 밑자고, 요게 책의 눈썹 부분이다. 자, 석은 책의 뿌리 부분이다. 아래쪽은.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판심 얘기했고요. 판심의 장식 어미. 아까는 두 개가 있었죠? 위아래. 근데 얘는 이번에 위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위아래 어미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하, 내양, 쌍어미 뭐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해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우리 뭐 그 정도까지 쓰는 거는 뭐 여러분 대학 도서관 가서 정리하실 때 하시고요. 우리 시험 준비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판 중심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 있죠. 이걸 판심제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몇 번째 제본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장차를 쓰기도 합니다. 자, 몇 번째 인쇄된 장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건 장차를 하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제본이 되어 있죠. 여기를 묶은 거예요. 중심을. 다시 다른 색깔로 잠깐 볼까요? 이 중심을 묶은 거예요. 중심을 묶은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펼쳐지죠. 나비의 날개 모양 같나요? 요걸 연상하라고 만든 겁니다. 연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만들어진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냥 겉에서 보면 멀쩡한 책인데요.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펼치면 요 가운데가 제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제본이 되어 있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요 끝을 풀칠을 해서 표지랑 본문 사이를 풀칠을 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끝을 제본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끝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끝을 제본한 모습,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비 날개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죠? 나비 날개처럼 나온다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호접장입니다.
뭐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 정도에 대한 장정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 거의 교양 수준으로, 서지학 교양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형태가 포배장. 이건 목록 KCR에도 이 포배장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보였는데 이런 정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장본으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책등이 이제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책등이 등장합니다. 섭외. 책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제첨, 제목을 써서 글씨를 붙여놓은 걸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제첨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제는 포배장은 아까 호접장은 어미가 책 판심 중간으로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얘가 어디로 튀어나오나요? 바깥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판심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심제 당연히 보이고요. 어미도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미와 판심제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바깥에 있었던 것이 판심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렇게 끈으로, 종이끈을 묶어요. 종이끈을 이렇게 숨겨서 묶어냅니다. 그리고 펼치면 이제 두 페이지를 하나의 모습으로 재본 뜬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책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거 이제 거의 끝 단계가 바로 이제 판심제가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판심제가 아니라 선장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판심을 설명하다가. 자, 여기가 섭외, 책등이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 게, 포배장입니다. 그러니까 책등을 이렇게 둘러싼 거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포배장 내용은 이제 이렇게 한번 더 보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장본. 그래서 이제 제목을 명칭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책의 윗머리니까 서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당연히 표지. 이건 껍데기예요. 그때 껍데기. 그 다음에 여긴 제첨이 아니라 직접 썼네요. 표지에다가 쓴 제목, 표제. 그 다음에 여기 권차. 네, 권차 나오고요. 주자대전 목록, 너무 했네. 상 이렇게 돼 있고. 서구, 여기 책 한참 펼칠 때가 항상 책이 있고. 그러니까 서구의 반대가 섭외예요. 그 다음에 석은 책뿌리, 표지 아까 봤고, 그다음에 총 책수 표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책도 그래요. 그 다음에 각포라든가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선에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 뭐 서지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그렇게 많이 중요 요소로 보이진 않아요. 자, 일단 인쇄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두 면이 한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고 이 테두리를 봤다 뭐라고 하냐면 광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 테두리 있죠. 지금 광각이 몇 줄로 돼 있죠? 두 줄로 돼 있죠. 이 광각의 모양을 표현할 때 이 줄수를 표현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사주 쌍변, 이게 지금 네 가지 면이 두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사주 쌍변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이, 책의 귀모습이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장차라는 거 보이죠? 여기 권차라는 게 보이죠? 장차는 뭐겠어요? 이 인쇄한 이 해당 장의 첫 번째 장이다, 두 번째 장이다고. 그 다음에 여기 권차는 자 이제 이 내용적 측면이 1권이다, 2권이다요. 그러니까 장차는 물리적인 모습의 장이고 권차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한 1권, 2권, 3권, 4권 할 때 그 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은 게 있어요. 까만색으로 그을 때가 있고 아니면 안 그을 때가 있는데 그어져 있으면 이걸 중봉이라 불러요. 가운데 그 판심 중간에 서져 있는 글이 중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이제 판심이 되는 거고요. 이 판심 자체를 판구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을 이제 판구라고 불러요. 가운데 판심 부분을 판구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쳐져 있는 거 이거 개선입니다. 경계선이란 소리예요. 경계선. 자, 어미는 아까도 봤죠? 하나짜리도 있었고, 두 개짜리도 있었고, 방향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칭을 좀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선장본의 모습이에요. 선장본은 여기 구멍의 개수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봤지만 구멍의 개수를 보시면 구멍이 5개예요.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철장본, 그래서 철끈으로 묶여있다 해서 철장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펼치면 모습이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 끈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본이 상태가 탄탄하고요. 우리 포배장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진한 글씨 보이세요? 진한 요 세로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중봉입니다. 요거.
중봉이고요. 지금 판심을 봤어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봤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건 천일부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요게 책등인데 책등에다 뭐 쓸 게 없죠. 섭외에다 쓸 게 별거 없죠.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정으로서 아주 탄탄하죠.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종이로 써서 붙였으니까 제첨이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인지문 권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권차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요거 펼쳤을 때 요 위쪽이 서미, 그 다음에 요 밑쪽 아래쪽은 서근, 그 다음에 여기 어미 보이시고요. 여기 쓰여져 있는 동인지문이라는 제목이 판심제가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몇 번 봤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고소고문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명칭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권지 요 부분 딱 끊는 겁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권지 41.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앞머리. 이게 권수제죠. 요게 권수제.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요게 요 위에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요 장식 있죠. 요게 어미.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자, 실제 여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른쪽에 권수제도 제목이 있고요. 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긴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죠. 통감. 이게 판심에 쓰여져 있는 제목. 판심제. 그 다음에 요거 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옛날엔 종이가 아까워서 단락을 나눌 때 여백의 미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다닥다닥 다 붙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락이 뭔가 바뀐다 할 때 사용했던 게 요런 동그라미 표시거든요. 요런 거를 지금 하얀색으로 돼 있으면 100원,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흑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차로 가면 40일, 요게 이제 해당 서지적 단계 요 40일이 여기 쓰이는 거죠. 근데 인쇄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목판 인쇄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첫 번째 장인지 두 번째 장인지 알 때면 이제 알기 위해서는 장차라는 걸 썼죠. 어떻게 보면 이 장차가 지금 현대적 페이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선은 아까도 봤지, 요 경계선입니다. 이런 걸 경계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가 광곽이에요. 테두리가 광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텍스트를 읽을 때 기타 형태상에서 판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판이 어떤 형식으로 생겼나를 얘기를 할 때 광각, 개선, 항자수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것도 보면 항자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여섯 이게 쭉 해갖고 한 항에 이걸 행이지만 원래 요 행자를 행자라고도 있지만 항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이라고 써야 됩니다. 줄에 대한 거 여기에 글자가 몇 개 들어가나 왜냐면 요게 가로 세로가 딱 맞춰서 글씨가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걸 갖다 판식에서도 포함을 시킵니다. 판식에서 포함도 시킵니다. 이런 걸 참고하고 내 텍스트를 읽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소고문서는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보고요. 자, 단행본하고 같이 해서 이제 판의 형태까지 같이 엮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책을 한번, 텍스트를 한번 쭉 리딩하면서 어떻게 명칭들을 이제 우리 명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